매각 결과는 30건이 있는데 몇 개 아파트는 거의 다 팔린 것 같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 낮에 오신 분한테 들었더니 그 어디 아파트더라 20명이 경쟁 입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명이. 높은 가격에 그 20명쯤 정도 경쟁을 하면은 그 중에 높은 가격 그 사람이 한 명은 꼭 나옵니다. 예, 그런 데는 뭐 거의 떨어지죠. 한 두세 명이나 5명 이하가 경쟁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뭐 20명 정도가 경쟁을 하면은 그 중에 꼭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포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보면은 유찰된 것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한성 필하우스. 이 아파트는 공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신건은 무조건 유찰되고, 두 번째는 거의 다 낙찰된다. 그 대신에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높은 가격에 팔리고, 10년 되는 건 중간 가격, 20년 넘은 것은 좀 밑에 가격에 판매된다. 이렇게 공식을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씩 유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 가격이 2억 6천이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30% 다운된 가격 1억 8,200만 원. 어떤 분이 1억 8,459만 9,990원 써내가지고 낙찰되셨습니다. 각가다 구자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땅이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1%만 우리나라 들어와도 엄청난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의 상상 부러운 땅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에 일용직 인력, 아침에 와서 필요한 인력 공급에 받아가는 곳을 인력시장이라는가요? 거기에 상당 부분이 중국 분이랍니다. 조선족, 그 다음 한족 이런 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젊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거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이 먹었다고요. 하기야 그 임금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본인에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임의경매는 이미 처음부터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은 경매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도 받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임의경매는. 그 다음 당사자를 보시면은 채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당사자 내역에서 용익물권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권리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현황주사서나 임차인이 있을 경우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쭉 순서를 비교해 보셔 가지고 1순위가 임차인이다
그럴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낙찰 받으신 분이 인도받는데, 명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산 테크노 밸리 이지원 더원 6단지. 이게 낮에 여기에 사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아파트 단지랍니다. 공장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굉장히 큰 아파트라고 그래요, 여기요. 몇천 세대가 있답니다. 그렇게 그 세대가 많으니까 경매로도 거의 매주마다 하나씩 나오고 또 잘 팔리고 그랬던가 봐요. 저는 이게 이 자가 테크노가 들어가서 무슨 공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여기도 그 감정 가격이 2억 7천, 한 번 유찰돼서 30% 다운된 가격 1억 9천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이 2억 600 주고 사가셨습니다. 이것은 최저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예, 이건 거의 나홀로 입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요새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와서요. 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임의경매, 담보물권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부 질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당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나온 전세권자는 등기등본 떼우면은 전세권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세권 전세금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전세권은 전세금 없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세권을 등기등본 보니까 이 1순위가 됐든 2순위가 됐든 이 등기된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임의경매에서는 없어요. 임의경매에서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내가 인수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1순위다. 그럴 경우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승계가 돼 버립니다. 승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이 근저당권자, 이 사람이 이 근저당권자네요.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1순위고 이 근저당권자가 2순위라면은 이 근저당권자가 돈 받을 게 없다. 전세권자가 다 받아가면은 이 사람이 받을 금액이 없다. 그러면 경매가 취하돼 버립니다. 의미 없는 경매다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해 버려요.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전세권자가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근저당권자 이게 1순위 같습니다. 그럼 이건 싹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빠른 근저당권자예요.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전세권자는 특이하게 행동을 합니다. 용익 물권에 있지만은 담보 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 전세권은 나중에 싹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배당 신청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리면은 승계가 돼요. 낙찰인에게 승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근저당권 무질권자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요. 이것은 질권은 우리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는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전부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에 해당되고 저당권은 부동산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니라 질권, 권리도 질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을 잡혀먹었어요, 누가? 잡혀먹었어요. 주식회사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근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이럴 경우는 이 잡히는 근저당 바로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근저당이 3번 물건이다. 그러면 3-1 써놓고 근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 근저당을 잡혔다는 것을 표시역에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가압류 나온 김에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사집행법을 한번 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띄우지 말고 아까 제가 띄웠던 거. 네, 여기. 이게 민사집행법 1조인데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이게 임의경매예요. 이게 강제경매. 임의경매 위에는 전부 다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민법에 나온 경매는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 만약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민법 305조인가요? 제가 조문을 좀 잊어버렸는데 그 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세금 반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만약에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네요. 이럴 경우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은요, 집행관한테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발급받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이 전세권을 실행해 주십시오. 즉, 임의경매를 실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집행관이 바로 임의경매를 실시해 줍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그런데 등기되지 않는 전세권은, 즉, 전세권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죠. 이 조항은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을 가리키고, 등기하지 않는 전세는 민사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금은 임차 보증금으로 본다. 이런 조항과 그 다음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반환금 소송을 걸어야 돼요.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저 뒤에 쯤 가면은 보증금 반환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재판을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이 정식 민사소송 재판을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겨봐야 만약에 상대가 돈이 없어 무자력자면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소액사건심판법은 변호사 필요 없고 재판도 한 번으로 끝내주기 때문에 6개월 내든가 한 번으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경매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집에 전세로 간다든가 임대차로 들어가든가 그럴 때는 반드시 경매하고 별 차이 없이 권리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그 전입세대도 전입세대 열람을 그때는 우리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는 내가 공고를 첨부해가지고 전입세 열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전입세 열람을 제3자가 떼어볼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들어간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신청 대리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거기에 공인중개사분이 중개를 한다면은 공인중개사분한테 전입세대 열람을 하나 발급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분이 집주인한테 가서 그러겠죠. 아, 들으시면 굉장히 까다롭게 오네요. 전입세대 열람을 하나 발급받아 달라는데요. 그리고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띄어가지고 우리 경매와 똑같이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도 되는가 안 들어가도 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임대차를 할지 전세를 들어가셔야 돼요. 원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훗날에 나올 때나 혹은 재수없어 가지고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자기 보증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법은 바로 유치권하고 전세권, 경매 신청권을 가리켜요. 상법은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전처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요.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뭘 보전하느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나타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 보전처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짜가 붙었네요. 가압류. 압류를 할 수 없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 나한테 임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은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법원 측이라면 판사겠죠. 담당 판사가 그 변명을 듣고 충분한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는 보존 처분을 받아줘요. 즉, 우리는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한 타당성,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건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느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채권은 많은 종류의 채권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채권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서 채권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간에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들이에요. 그 중에 금전 채권을 보전 처분할 때, 그때는 가압류란 표현을 씁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므로 가처분과 가압류,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에 따르는 그 강제 집행을 위한 본안 소송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소송에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결과는 따릅니다. 즉,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보존처분이에요. 말 그대로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보존처분 행위를 해놓지 않았을 경우는 상대가 싹 빼돌려 버리면은 재판에 이기고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돼요. 예. 그러면은 돈 잃어서 손해, 비용 못 받아서 손해, 여러모로 손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단독 신청주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등기 신청에 관해서는 대부분 전부 다 몇 개 예외를 빼놓고는 전부 다 공동 신청주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은 단독 신청주예요. 그리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그 배당을 때 그 순서에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라.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처분, 특히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갑구에 가처분이 돼 있다는 것은 소유권, 즉 권리 중에 소유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갑구는. 갑구에 가처분이 돼 있는 경우는 소유권 분쟁, 즉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이겨버렸네요. 재판에서. 그러면은 그 낙찰자는 가짜 주인에게 부동산을 산 꼴이에요. 그러므로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즉 다시 꽝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배당된 것들을 싹 회수해가지고 뭐 자기 낙찰 금액 그걸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다 써버렸거나 무자력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난감해요. 소유권만 뺏기고 그 낙찰 금액을 회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해놓으시고, 최소한도 당사자 내역에 나와 있는 말들은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이 안에는 나오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헷갈린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당사자가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매각됐는데, 여기는 논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필지. 일괄 매각. 한꺼번에 판다. 제시의 건물 매각에서 제외.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 이게 나왔네요. 여기도 그 비고란에 나와 있는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 없었던 건물,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 없었던 수목, 훗날에 건물을 졌거나 아니면은 수목을 식재했거나 아니면 저당 잡을 때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또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을 포함, 불포함하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이 토지 소유자 거면은 일괄 경매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괄 경매를 해요. 그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매각을 하고 그 대신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제시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배당 순위에 밀렸네요. 밀릴 게 뻔해요. 그럴 경우는 법원에다가 그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을 압류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그럼 본 물건 가지고 내가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주인이니까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 대금에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예, 뭐 이건 뭐 다 써놓은데 당연한 말이죠. 언제까지 보증금, 이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느냐? 낙찰 후 일주일 후 매각 허무 결정할 때 허락을 할 것인가 불허를 할 것인가 일주일 후 오후에 그 법정에서 하거든요. 그때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제출하지 못하면은 그 불허가 결정이 내려오고 보증금 10%가 몰수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농취증 신청서가 예전하고 틀리게 좀 바뀌었어요. 첨부 서류도 있고 서류도 몇 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매하기 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손에 들고 경매 입찰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그 법원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떤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가 있는 농지 전 대부분 밭이겠죠. 네, 농지가 있는 그 밭. 요새는 시골에 논도 천수답 있죠.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묵혀놓은 게 많은데 거기다 묘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에 따라서는 묘를 이장해야만 농취증을 발급해준다는 조건이 붙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주일, 2주일, 여기가 게시되는 것은 2주간 게시되게 돼 있거든요. 2주 안에 어떻게 원상회복을 하겠어요. 그래, 그런 법원은 더더욱이 가서 그 주무관청, 여기 같으면은 어디에요? 둔포 면사무소네요. 면사무소 가서 농취증을 신청을 하고 거기서 원상회복해야 농취증을 발급해준다. 그러면은 아니 민사집행법에 2주밖에 게시를 안 하는데 어떻게 2주 안에 그 분묘를 원상회복하겠습니까?
다른 조건부 그 농취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어떤 데는 그러면은 낙찰 후 2달, 뭐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주고 조건부 농취증을 띄워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혹시나 모르니까 농취증을 발급받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매각이 됐어요. 이게 전부 다가 이 지목은 논인데 현황은 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 다음 임야 794 14평방 메타 3.3으로 나누면 평수가 나오죠.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평도 아니고 메타도 아니고 머릿속에 헷갈린 개념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딱 얼마면은 크기가 얼마 딱 나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 두 개를 같이 써버리니까 머릿속에 크기의 그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평은 가로 세로 1.8m가 한 평이에요. 1.8m 가로 세로. 그러므로 보기는 적어 보여도 상당히 커요. 농막 크기가 6평 이하거든요. 6평이면은 1.8 곱하기 1.8 그 면적이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4개 거실이고 하나 화장실이고 하나 부엌이면은 4평이 나오면은 가로세로 얼마예요? 그럼 3.6m잖아요. 3.6m면은 방 하나가 됩니다. 방 하나. 그래서 농막이 6평, 6평 이하인데 밖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 같은데 실제 아기자기 꾸며놓으면은 괜찮습니다. 그 부엌도 하나 나오고 그 화장실도 하나 나오고 그런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도 되지만은 부엌은 굳이 별도로 만들 필요 없어요. 같은 공간은 옆에다가 원룸처럼 조그만하게 부엌 하나 그냥 손 씻고 그 조리 약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막 위에다가 원두막을 얹어놓고 원두막은 평소에 안 들어갑니다. 옥상에다 원두막 만들어도 돼요. 원두막은 땅에다 만들어도 되고 옥상에다 만들어도 되고 평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바로 좀 거의 붙여서 비닐하우스 하나 적당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요새는 뭐 겨울에도 그렇게 추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난방하면서 온갖 채소를 갖고 와서 겨울에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들 정년 퇴직하시면은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예, 퇴직하시면은 그래서 미열에 그 너무 늦기 전에 그런 거 하나 장만해 주시고 나중에 집에서 삼식 소리 듣지 말고 그 시간 내 가지고 그리 출근도 오고 친구도 부르고 그러고 거기서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요새는 돼지고기도 비싸 가지고 그 고깃집 가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정육점에서 사시면은요 1인분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거 정육점에서 사면은 1인분에 200g 1인분에 지금도 삼겹살 3,000원이면 삽니다. 3,000원 200g에 그것도 질 좋은 거 눈으로 보고 무슨 뭐 비계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 그런 걸 살 수 있어요. 그래 그 자기가 갖고 온 채소로 싸가지고 같이 약주 한잔 드시고 그러면서 또 취미생활도 하고 꼭 뭐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집에서 눈치 받고 상당히 그 구박받아요. 여보 혹시 오늘 무슨 일 없어? 그 말 딱 나오면은 자기 나가야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아, 참 잊어버렸네. 내가 깜빡했네. 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여기는 임야 7,944평방미터인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게 평가됐네요. 26억. 그런데 어떤 분이 10억 주고 사가셨어요. 그래 보니까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토목공사 진행된 상태임.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 신고 여부는 확인요. 여기는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땅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됐죠. 26억이나 평가됐어요. 요새는 이 근린생활시설이 1종보다도 2종이 더 인기가 있어요. 요새 상가들이 공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게 상가 하나 구입하셔도 되지만은 투자 대상으로는 영 부적합합니다, 요새. 심지어 그 서울도 권리금이 없는 그 상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비어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담은 얼마라도 건재할 것 아니에요. 그 대출금 이자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실 게 아니면은 투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상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서 틀린 것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경매로 사면은, 법원 경매로 사면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장점이나 아니면 뭐 똑같은 말인데, 보통 사회에서 법률행위, 즉 매매에 의한 상가 매매는, 상가는 그 대지권과 그 다음에 건물 두 개가 합해져 있잖아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가 매매할 때 대지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건물에는 붙습니다.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예요? 일반 상품이 10%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10% 붙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를 영어로 뭐 뭐라고 올려? 예? VAT, 예, 별도. 그렇게 계약서 쓰지 않으면은 물건 주인이 10%를 부담하는 불상사가 발생돼요.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10% 별도 가지고 그 제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냐면 매도인이에요. 집주인이, 상가 주인이 그 10% 부가세를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매수인, 신규 구입자가 그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은 10% 내줘요. 예. 그래, 복잡하죠, 이게. 그런데 경매로 사면은 그 부가가치세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경매로는요. 경매로 그런 장단점이 몇 개가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자부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초원아파트가 팔렸네요. 여기는 감정가격이 7,800. 그러면은 2,600이면은 두 번 유찰됐네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19만 9천 원 주고 사가셨는데, 이거 너무 높은 가격 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초원 이자 아파트는, 1층이네. 1층 59평방미터는 24평입니다. 이게 전유 부분, 플러스 8을 해야 아파트 평수가 나와요. 1층. 1층만 피로했나 봅니다, 이 사람이. 1층에는 뭐, 아가방이랄지 그런 거 하면 되니까. 어떤 분이 사가셨어요.
어제 이거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 강제경매. 거기서 조금, 그럼 뭐 채권자, 임차인도 있고, 가압류권자 있고,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구자, 임차인. 이게 좀 걸리는데, 자, 임차인이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 보시려면은 여기 문건 송달 내역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접수 내역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임차인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임차인이 안 써 있네요. 여기나마 송달 내역에는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예, 이 임차인 김땡땡한테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즉, 이 말은 언제까지 그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 안에가 뭐가 들었냐면은 배당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배당 종기 기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때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없어요. 혹시 아까 임차인이 누구예요? 김땡땡. 채권자는 또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차피 배당 신청을 하지 해도 배당을 못 받을 위치에 처해 있다든가 아니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잘 아는 사람 아니고는 이 집을 사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 버리면은 잘못 그 코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마냥 용익 물건으로서 전세권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도 자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산이죠. 아무리 특별법을 보호하더라도 채권자는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배당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게 돼요. 특별법이 인정해주는 권리를 포기하는 꼴이 돼요. 우리 법 그 격언 중에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 로마법 격언이 있어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국가가 그 챙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재판 같은 데서는 본인이 양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항을 법원에서 원용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권리가 있음에도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는 패소자가 돼버려요.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법으로 보호해주는 채권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채권자는 지네끼리 이야기예요. 지네끼리. 좀 이따가 그 채권 물권자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들쑥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배당 신청을 했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리네요. 그러면 나는 자기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포기하면 그 돈을 전혀 못 받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요? 원래 채권 계약자에게 일반 채권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자력자가 됐는데 그 사람한테 요거 봐야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재판을 건다는 뜻이에요. 소송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머리가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그 안에 권리관계 있는 사람을 옆에 A4 용지다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순위가 임차인이네요. 즉, 전입신고원 날짜를 보니까 1순위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요새는 전부 다가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다 받아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십시오. 그래, 이것은 2번 유찰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2번 유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배방력 효성.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난반사가 일어나요. 안에 렌즈를 삽입해가지고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이것은 진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건 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34평인데 3억 5천으로 평가됐다는 것은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평가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감정 가격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서 시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6개월 전에 감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하고 감정 가격이 틀릴 수 있으니까 꼭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유찰돼 가지고 30% 다운된 가격 2억 5천만 원 정도 됐네요. 그런데 어떤 분이 2억 8,797만 원 주고 사가셨습니다. 여기도 매가, 근린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일반 음식점, 3층 여인수, 예, 근린시설,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숙박시설. 어떤 분이 사가셨습니다. 이게 2억 5천만 원, 뒤에 1,000만 원대로 잘린 거 보니까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인이랄지 이쪽 업계에 종사하신 분 같습니다. 일반인은 숙소를 잘 안 사죠. 요새 지금 숙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지금까지 미쳐가지고 상당히 숙박의 트렌드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유찰, 매가, 중앙 하이츠, 오르젠 1단지, 34평. 이게, 이 아파트가 수명이 경쟁했답니다. 수명. 예. 그래가지고, 실제, 시세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사갔어요. 이게 지금 감정 가격은 2억 2천이라고 그러는데, 시세는 2억 정도 한답니다. 예. 누가 그 시세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사갔어요. 수명 정도 경쟁을 하면은 그 중에 높은 가격 쓰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랄지, 예, 대부분 그런 사람인데, 이사가 번거롭잖아요. 정들었어요. 이 아파트하고. 예, 주위 사람은 다 알고. 예, 그래서, 나 이 집 내가 사버려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거의 시세 가격 주고 사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양보해야 돼요. 다른 물건 찾아야 됩니다.
북수리 롯데캐슬. 예. 34평형, 감정가격이 2억 1,500만 원. 예, 그러면은 이 롯데캐슬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다. 이렇게 평가되겠죠. 어떤 분이 1억 8천 10만 원 주고 사가셨습니다. 여기다 1원 한 장만 더 썼으면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과 뺏어오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꼭 대범하게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쓰시지 말고 뒤에다가 1,000원 한 장만 더 쓰세요, 그냥. 예. 그러면 혹시 알아요? 내 거 될지? 그러면은 이 유찰된 사람은 엄청 억울하고 낙찰된 사람은 엄청 기분 좋겠죠. 내가 어쩌니 꿈자리가 좋았어. 뭐 이러면서 집에 가서 그 무염담을 자랑하겠죠. 뭐. 그럼 혹시 알아요? 소주 안주가 올라올지. 유찰. 여기는 이것도 30% 떨어졌는데 유찰됐네요. 모종동에는 수성 빌라랍니다. 빌라. 이상하게 빌라하고 연립주택은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아파트보다. 집어넣어 갈수록 더 그래요. 서울은 온갖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요. 비싼 놈부터 싼 놈까지 다 존재해요. 서울은. 서울은 빌라 연립은 2억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는 비싼 놈은 대충 얼마까지 있을까요? 한강 주변에 연예인들이 사는 빌라? 뭐 200평 막 그런 빌라 600억.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서울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1억 5천, 2억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몇백억짜리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는 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 그 주차 좋고 위치 좋고 경치 좋은 데는 기본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는 한 7억 정도. 지방에는 한 5억 정도. 4억이나 5억 정도.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거기서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예, 지금은 서울 가보시면은 그 부자들이 무지무지게 많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쭉 둘러보시면은요, 그 나무만큼 건물이 많아요. 예. 건물 그 하나에 보통 몇백억 이상짜리 건물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꽉 찼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보통 그 어디 공직자들을지 법조인들 뭐 재산이 뭐 40억이니 50억이니 그러잖아요. 그것은 공시 가격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재산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실지 시세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재산들은 그보다 최소한도 4~5배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매각, 이것도 매각되는 홍익 아파트. 이것은 15평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것은 꽤 비싼 주고 샀네요. 5,200만 원짜리인데 4,750만 원. 2층인데도 그 노엘층하고 1, 2층하고 차이는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요, 거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네요. 그때 이것이 주공 아파트로 안 했나요, 이거? 오래된 주공 아파트.
여기도 안 나와 있네요. 이름이 아파트만 나와 있고. 동일 하이빌. 네, 이 짝에 그 풍기동 있는 동일 하이빌인데 아마 철도 옆에 어딜 거예요. 네, 이상하게 아산에서 이 동일 하이빌 인기가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거 팔렸는데 당사자 내역을 보시면은 채권자, 가압류, 교부권자, 가압류권자, 채무자금 소유자, 그다음 임차인이 있나 없나 보시면은 이 송달 내역 보면은 없네요. 임차인이 없죠. 이게 없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그 명도하기가 굉장히 부드럽다. 집주인이 이미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은 그 강제 경매, 강제 처분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이 들어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도받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각 결과는 살펴보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나온 물건들을 보겠습니다.